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마침 거길 지나던 배달기사가 놀라서 걸음을 멈추는데 인간 상식 이하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 몸 위에 어떤 남성이 태연하게 걸터 앉아 있던 겁니다. 그는 어깨에 휴대폰을 낀 채 태연하게 말했죠. 제가 방금 사람을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7년 11월 26일 저녁 6시.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범인 또한 아직 현장에 있었습니다. 더 섬뜩한 건 그때까지도 계속 칼부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경찰이 가까스로 범인과 피해자를 분리했고 즉각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녀는 끝내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피해자는 23살 김단비 씨입니다. 그녀의 몸에는요, 무려 21번의 공격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심장과 폐를 비롯한 주요 장기에 상처를 입었고 명치와 옆구리, 온몸에 관통상이 수두룩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에 깊게 팬 상흔이에요. 무자비한 칼날을 필사적으로 손으로 버텨낸 흔적입니다. 살기 위해서 손으로 칼날을 움켜쥐었던 거죠. 그런데 신원을 확인한 후 비보를 전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조회한 순간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를 이렇게 만든 범인 25살 조효선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그것도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곧 남이 될 예정이었던 남편이었죠. 대체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둘의 인연은 그때로부터 3년 전인 2014년에 시작됩니다. 주말을 맞아 서울의 한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난 건데요. 둘은 첫눈에 반했고 또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죠. 그러다가 조효선의 군 입대 문제로 잠시 헤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그가 조기 전역을 하면서 둘은 재결합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기준 1년 반 전인 2016년 5월 결혼식을 올렸죠. 그 이듬해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까지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부부였어요. 단비 씨는 속눈썹 연장 뷰티샵을 운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소셜미디어에 이름을 알리고 또 남편도 종종 그 라이브에 나와서 아내를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요, 꺼진 카메라 뒤에서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파고들면 들수록 조효선의 민낯이 드러나요. 그가 17살이던 2009년에 우울증과 함께 분노 충동 조절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이때 치료를 받았는데 폭력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간호사를 폭행하질 않나 누나네 집 현관을 걷어차면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흥업소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걸 또 합의금으로 입을 막으면서 전과는 남기지 않았죠. 그런 그가 결혼을 한 후에 자상한 남편이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조효선은 아내에게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수시로 아내 휴대폰 뒤지고 또 그러다가 인스타에 남자가 댓글 하나만 달아도 직접 연락을 해서 막 따져요. 무슨 사이냐고.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점점 강해지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요. 그 집착이 이내 폭력으로 변합니다. 특히나 술만 마시면 야, 너 딴 남자 만나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수시로 외도를 의심하고 때리고 자기 소유욕을 채우려고 강제로 아내를 성폭행하기까지 합니다. 단비 씨에게 이 집은요,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숨막히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단비 씨는 한여름에도 남편한테 맞은 그 멍을 가리려고 긴 팔에 긴 바지, 또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녀가 지옥을 쉽사리 도망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딸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건 2달 전에 단비 씨가 남편을 피해서 집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남겨진 그 생후 7개월 딸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죠. 수유도 해야 하고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고 밤에 울면 달래줘야 하고 근데 행여나 남편이 아이한테 손을 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그녀는 사흘 만에 그 지옥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요.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요, 돌아온 아내에게 조효선은 칼을 겨눴습니다. 야야, 그냥 같이 죽자. 나 너 없으면 살 필요가 없어. 내가 깔끔하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게. 옆에서는 어린 딸이 울고 있는데 조효선은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질 않습니다. 심지어 얼마 뒤에는요. 후배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게 이르렀어요. 보다 못한 후배가 경찰에 신고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정작 단비 씨가 남편이 처벌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도 딸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가정폭력범이라는 낙인을 차마 자기 딸한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한국 법에서 폭행죄는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하염없이 돌아가야 했고요. 그러다 2017년 10월 18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효선이 아내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의 통화 녹음을 발견한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만 조효선은 단비 씨를 방으로 끌고 갔고 무려 6시간 동안 폭행합니다. 이때 정말 엽기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네가 너무 더러운 여자다. 더러운 너를 정화해야 한다. 라면서 자기 소변을 억지로 마시게 해요. 그리고 나서 강압적인 성폭행을 저질렀죠.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커서 단비 씨는 이틀간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나서 단비 씨가 곧장 친구 집으로 도망쳐요. 그러자 조효선은 아주 영악하게 움직이는데요. 아내가 소셜미디어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인플루언서라는 걸 이용해서 그녀의 SNS에 직접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 아내가 바람이 나서 저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챙겨 사라졌고요. 자해까지 하고 있어요. 제 아내 보신 분 연락 주세요. 와, 정작 가해자인 자기를 감쪽같이 피해자로 둔갑시킨 거예요. 정말 열받죠. 이 글을 본 순간 단비 씨는 나 도저히 이런 인간과 살 수 없다 라고 드디어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인들이 마련해준 강남에 있는 빌라로 몸을 숨겼고요. 동시에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남편에게 등기로 붙였죠. 하지만 조효선이 아내를 순순히 놓아줄 리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그 뷰티샵을 불법 영업이라면서 거짓으로 신고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너 나랑 이혼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자기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데 조건을 내걸고 딸을 볼모로 잡은 겁니다. 조효선은요, 이혼을 해주는 대가로 주 1회 딸을 보러 직접 집에 오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 당시 단비 씨는 일단 남편한테 벗어나는 게 시급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헤어질지 부부가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예요. 소위 냉각 기간이죠. 근데 보통 가정폭력이 명백하면 이 기간이 줄어들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근데 앞서 단비 씨는 딸을 위해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요. 결국 그녀는 이혼 숙려 기간 내내 딸을 보러 조효선 집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주 1회로 끝나지 않아요. 야, 애 분유 떨어졌다. 야, 애가 아픈데 엄마만 찾잖아. 남편이 온갖 핑계로 그녀를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마다 성폭행이 반복됐고요.
담비 씨는 애원했어요. 내가 너를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애기 보러 가는 거다.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근데 이걸 조효선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날인 11월 25일 밤 11시 조효선이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딸이 아프대요. 담비 씨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가 정말 아프면 어쩌지? 이 엄마의 마음에 옷을 챙겨 입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역시나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담비 씨와 마주한 조효선이 그녀의 목에 남은 작은 상처를 보더니 급발진했어요. 야, 너 아직 이혼도 안 됐는데 바람 폈냐? 너 어떤 새끼랑 물고 빤 거야? 담비 씨는 지칠 대로 지쳐서 대꾸조차 할 힘이 없는데요. 조효선 계속 시비 걸었고 또 이번엔 식칼을 꺼내더니 난동을 부립니다. 근데 앞서 조효선한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이게 확 화가 치솟다가도 또 잠잠해지길 반복하는 건데 그래서인지 돌연 조효선이 화해를 하자라면서 술자리를 권합니다. 물론 손엔 여전히 흉기가 들려 있었고요. 담비 씨는 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일단 그와 마주 앉아요. 아이를 품에 꼭 안고서 그저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었겠죠. 하지만 새벽 1시 만취한 조효선의 폭력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녀가 급히 아이를 방에 눕혔고 혼자 거실로 나왔는데 그 순간 조효선이 아내를 넘어뜨려서 바닥에 머리를 내리찍고 또 몇 번이나 목을 졸랐어요. 그렇게 정신을 잃게 된 담비 씨에게 2차례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이후 그녀의 휴대폰을 감춘 채 조효선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요. 담비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슬리퍼만 신은 채 집을 뛰쳐나와요. 택시 잡아서 곧장 응급실로 갔고요.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죠. 이건요, 목숨을 건 구조 요청입니다. 그런데 아침 9시 30분 경찰이 남편 조효선한테 전화를 걸어서 신고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건 절차상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효선이 무려 24분간 그 모든 게 부부간에 합의된 관계였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은 그걸 곧이곧대로 믿어버려요. 더 열받는 건 경찰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조언했죠. 조효선 씨, 제가 억울함 풀어드릴게요. 앞으로 아내분한테 연락할 때요, 정상적인 말투만 쓰세요. 위협하시면 나중에 그거 협박 증거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그 목에 있는 키스마크 그것도 사진으로 다 찍어두세요. 여러분, 앞서 살려달라고 신고한 피해자 대신에 이 가해자인 남편한테 증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 못해 한심해요. 전 이 대목에서 정말 화를 참기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통화가 끝난 후에 조효선은 아침부터 다시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 상태로 생각을 곱씹고 곱씹다가 끔찍한 결론에 도달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자, 그의 입장에선 먼저 담비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주소요. 그래서 담비 씨 네이버 계정에 접속을 했고 최근 택배를 받은 내역으로 은신처 주소를 알아냅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6시 그는 칼을 옷에 숨긴 채 그녀의 빌라 앞에 도착합니다.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죠. 대신에 한쪽에 숨어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5분 뒤 아무것도 모르는 담비 씨가 모습을 드러내요. 이때 조효선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입을 막고 골목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담비 씨가 강하게 저항했죠. 이게 이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효선이 그 건물 출입구 앞에서 그녀를 강제로 무릎 꿇리더니 그대로 칼을 꺼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공격에 담비 씨가 맨손으로 칼날을 붙잡고 저항했지만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어요. 급소 그 외의 몸 곳곳을 관통당했죠.
결국 담비 씨는 힘없이 쓰러졌고요. 조효선은 그 위에 앉아 태연하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통화를 하면서도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 피해자를 몇 번 더 찔렀어요. 동시에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을 기다렸고요. 사랑한다면서요. 어떻게 이래요? 자기 애 엄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조효선이 경찰에 검거된 후 1심 재판은 2018년 6월에 열렸습니다. 그는요, 계획성도 고의성도 없었다고 우겼지만 그게 과연 그럴까요? 재판부는 그가 미리 칼을 준비한 점, 그리고 21번이나 찔렀다라는 점을 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또 본인이 경찰에 자수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되면서 조효선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됩니다. 항소도 상고도 모두 기각되면서 형은 확정되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범인의 어머니가 남긴 망언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죽은 며느리를 원망했다고 해요. 내 아들은요, 치안을 잡아서 그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은 멀쩡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좋은 사람인데 모든 게 며느리 탓이라서 이 지경이 됐다는 걸까요? 아니, 아무리 시민상을 받았다 한들 6시간의 폭행과 반복된 성폭행, 그리고 21번의 칼부림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도저히 만회할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경찰의 태도예요. 담비 씨가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분명히 신고했어요. 성폭행 피해를요. 이미 전날 밤에 죽음 직전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외침을 했는데 경찰이 그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한테 대처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니, 이 경찰분은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해요. 본인은 조효선한테 속아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신은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잖아요. 도대체 누굴 지켜준 겁니까? 맨손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칼날을 붙잡으면서까지 꼭 살고 싶었던 23살의 엄마 김담비 씨. 그렇게 지키려 했던 어린 딸은 이제 평생 엄마 없이 자라야 합니다. 그녀를 지켜줘야 할 공권력마저 등을 돌렸을 때 피해자는 대체 어디로 숨어야 했던 걸까요?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오래전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경찰청 사람들 공개수배 25시 기억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3번이나 얼굴이 공개됐을 정도인데요. 이 지독한 범인이 누군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의 한 주택 앞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37살의 여성 최애숙 씨였어요. 가명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집 바로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도 처참했죠. 애숙 씨는 온 몸이 말 그대로 찢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요. 몸에 성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 직후 용의자가 바로 특정돼요. 왜냐면 사실 애숙 씨가 몇 년간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커의 정체는 당시 35살이던 남태규.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요, 8개월 전에도 애숙 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들이 도대체 어떤 악연에 엮여 있는 걸까요? 우선 최애숙 씨와 남태규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둘이 만나게 된 과정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단편적으로는 최 씨가 6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어찌저찌 인연이 닿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994년부터 2년간 연애를 하게 돼요. 근데 사귀는 내내 이 남태규가 주체하기 힘든 폭력성을 보이는 겁니다. 툭 하면 폭언에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래서 애숙 씨가 지인들한테 내 남자친구 너무 무섭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없었고 또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야, 아니, 남녀가 사귀다 보면 싸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남자가 또 원래 거칠고 그러잖아.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애숙 씨는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년 뒤인 1996년 드디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먼저 이별을 구한 건 남태규였어요. 더 이상 최 씨한테 뭐 설렘이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좀 지루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반면에 애숙 씨는 이 남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상황이야 싶은데 당시 그녀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90년대 여성들이 보통 25살 전후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33살? 사실 결혼 적령기를 좀 넘긴 거죠. 그러니까 최 씨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남들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죠. 남태규가 지난 2년간 사귀는 내내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야, 너 이제 나 말고 다른 남자 못 만나. 네 나이 생각해봐. 너처럼 늙은 년을 누가 만나주겠냐? 나니까 만나주지. 명백히 가스라이팅이고 세뇌였죠. 남태규가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고 애숙 씨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돌아섰죠? 그리고 또 잠수까지 타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의 남태규는 다른 여자들을 기웃거렸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아이씨, 애숙이 많아 애가 없네. 내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쑥 다시 최 씨를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근데 이때 예상과 달리 최애숙 씨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왜냐면 이미 다른 남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남자는요, 이 전 남친과 달리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여기에 남태규가 분노합니다. 애숙 씨는 늘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감히 날 거부해? 누구 맘대로 네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태규가 직장을 그만두더니 애숙 씨를 미친 듯이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서 거의 매일 밤 노숙을 하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요. 게다가 그녀의 가족 또 새로운 남자친구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막 캐냈어요. 그리고 그걸로 애숙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 그놈이랑 헤어지고 나한테 돌아와라. 아니면 너네 가족 내가 다 죽일 거다. 이 편지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태규가요, 자기 피로 혈서까지 써서 보내요. 이런 지독한 스토킹이 8개월이나 이어졌죠. 그러던 1997년 5월입니다. 이 협박이 날로 강해지니까 애숙 씨 불안감도 극에 달했어요. 혹시나 지금 남자친구도 그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고민한 끝에 남태규와 정면 승부를 선택합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해요. 두 사람이 그날 그렇게 길지 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잠깐만 대화해봐도 남태규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숙 씨가 나는 너한테 안 돌아간다. 나는 약혼했고 다음 달에 결혼한다. 이제 제발 그만해라. 이 말 하고 뒤 돌아서 빠르게 걸어갑니다. 직감적으로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당시 남태규는 이 소리를 듣고 살짝 벙쪄 있었어요. 뭐? 결혼을 해? 그러다 정신을 차렸는데 막 떠나는 애숙 씨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죠. 어떤 맘이냐? 감히? 네가 감히 결혼을? 남태규는 품 안에 있던 과도를 꺼냈고 바로 애숙 씨를 쫓아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목격되었어요. 남태규는 도주했죠. 하지만 옆에 있던 목격자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면서 애숙 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남태규도 체포돼요. 애숙 씨는요,
칼에 찔리고도 자신이 살아남았다라는 기쁨보다 남태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더 안심됐습니다. 드디어 지옥 같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안심하게 되죠. 한 달 뒤 그녀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인생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죠. 근데 또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1998년 1월에 상해죄로 구속되었던 남태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출소를 한 직후 남태규는 애숙씨의 행방을 가장 먼저 수소문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애숙씨가 결혼을 한 상황이잖아요. 배신감에 몸을 떨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부모님 뒤를 밟더니 일주일 만에 애숙씨 집을 알아냈고 바로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또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남태규의 스토킹과 괴롭힘은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집과 직장에 시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전화하고요. 편지에, 혈서에 애숙씨가 어딜 가든 뒤따라오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느낌을 받게 해요. 사람 미치는 거죠. 애숙씨는 나날이 절망했고 동시에 혹시라도 이 사람을 자극하면 내 남편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통을 참고 무시하는 걸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그런 무관심이 남태규에게는 오히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에 괘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엔 반드시 저 여자 죽여야지. 그렇게 준비한 건 손도끼였습니다. 지난번 과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손도끼를 준비한 거예요. 1998년 1월 22일 아침입니다. 광명시 철산 2동에 위치한 애숙씨 집 앞에서 남태규는 몸을 숨긴 채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선 애숙씨. 보자마자 남태규가 달려들었어요. 너무 놀란 그녀가 어떡해 하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머리채를 잡히게 됩니다. 남태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끼랑 이혼하라고 내가 몇 번 말해. 그러고 나서 남태규가 미친 듯이 애숙씨를 폭행해요. 이번엔 애숙씨도 맞섰습니다. 내가 이혼을 해도 너한테 돌아갈 일은 없다 하면서요. 내 인생에서 좀 꺼져라. 두 사람의 싸움은 점차 격해집니다. 그 와중에 격분한 남태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요. 최 씨를 벽으로 밀친 후 숨겨뒀던 손도끼를 꺼내서 그녀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애숙 씨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애숙 씨가 끝내 숨이 멎자 남태규는 빠르게 도주합니다. 왜 제가 앞서 지독한 인간이다 라고 설명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태규의 이런 전적 때문에 어쨌든 용의자로 바로 지목이 되었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와 이게요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앞서 범인이 직장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등록된 거주지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또 90년대 후반에 CCTV가 없죠. 그 행적을 모르고요. 그렇게 고전하던 경찰이 그 당시 시청률 20%가 넘는 경찰청 사람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공조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사건 발생 2달 만인 3월에 경찰청 사람들 232회에서 남태규의 공개 수배가 전국에 보도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달 뒤인 4월에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도 남태규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전국에 빠르게 그의 정체가 퍼져나가게 된 거죠. 실제로 방송을 본 후에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졌어요. 근데 유의미한 건 없었죠. 비슷한 사람을 착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태규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황에서 경찰들은 6개월 뒤인 10월 7일 이번에도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통해서 또 한 번 남태규에 대한 재수배를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제보가 쏟아졌는데 그 와중에 경찰의 이목을 끈 한 통의 익명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몇 달 전에 갑자기 구파발력에 나타난 노숙자가 한 명 있어요. 볼수록 남태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남자도 안경을 쓰고 있고요. 각진 턱에 눈이 좀 작은 편이에요. 인상착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경찰은 즉각 구파발력으로 출동합니다.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노숙자는 남태규였습니다. 그렇게 3번의 방송 공개 수배 끝에 잡은 거예요. 알고 보니 그간 남태규는 일용직과 노숙자 센터를 전전하면서 도피를 이어왔습니다. 가명을 사용했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혼자 다녔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음식을 구하려고 빈집털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추가적인 범죄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자, 그렇게 이제 드디어 남태규의 검거 소식이 나왔고 이제 어떤 재판 결과 이게 좀 궁금한데 저 정말 이런 적이 처음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확히 재판 결과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지만 언론상에서는 남태규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당시 1998년 4월에 그 두 번째 공개 수배 사건 25시에 나갔을 때 남태규가 보도되던 그 타이밍에 마침 함께 방송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3살의 남택성.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비슷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남택성은 남태규의 친동생입니다. 아니, 둘 다 범죄자인 거야. 남택성도 살인사건 용의자였습니다. 애숙 씨가 살해당하기 4개월 전인 1997년 9월인데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질렀어요. 수법이 뭐였냐면 늦은 밤에 승객인 척 택시에 타서 좀 한적한 장소로 갑시다 요청을 해요. 도착해서 이제 내리면서 요금을 내는 척 하면서 기사를 위협하고 돈을 갈취할 생각이었죠. 여긴 공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되고 나서 택시기사를 붙잡고 있는데 기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살면 안 되지. 이 말에 범인 중 특히나 남택성이 발끈합니다. 네가 나를 감히 그딴 식으로 평가해? 라는 생각에 택시기사를 칼로 찌르고 말아요. 그 이후로도 그는 무려 13개월간 도주 생활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남씨 형제의 이 검거 과정이 극적이에요. 그러니까 1998년 10월 21일 공개수배 사건 25시 방영한 후에 바로 다음날 그도 화순군에서 검거됐습니다. 다시 원래 사건으로 돌아와서 최숙 씨의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경찰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인데 이거 뭐 경찰이 개입까지 해야 돼? 라고 안일하게 대처한 거죠. 이러한 판단들이 쌓이다 보니 결국 최애숙 씨는 목숨을 잃게 된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9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뭐 26년, 27년이 지난 건데 아니 오늘 스토리가 왜 낯설지 않죠? 앞서 동네 곳곳에 CCTV 없다라는 말 외에는 이게 어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CCTV의 대중화 덕분에 더 이상 예전만큼 연쇄살인범들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범인들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검거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장치와 제도가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비슷한 사건을 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